안녕하세요. 요즘에 부동산 관련 집값 떨어졌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기사를 쓰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도 13억이 이제 뚝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까지는 이제 강남 그리고 서울 외곽 쪽에도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지방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아파트 이쪽 부분이 있죠.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 그래서 서울 강남 아파트가 하락세가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이 가장 강력한데 여기가 떨어지니까 다른 데도 사실은 이제 뭐 별 볼일 없겠죠. 여기가 떨어지면은 뭐 다른 데는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그래서 10억 원 넘게 급락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강남 떨어지고 외곽 떨어지고 수도권 떨어지고 지방 떨어지고 아파트 이름 여기 두산 위브네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요즘 두산 건설, 두산 중공업 얘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여기 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매 물건은 18억 원까지 호가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23억짜리가 이제 18억까지 떨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렸는데 사겠다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이제 노조. 임금은 이제 올려달라고 안 할 테니까 동결할 테니까 고용만 좀 보장해달라라고 일감절벽. 그리고 이제 회사가 힘들면은 어차 직장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한 발 서로 이제 양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현대차 노조가 선제적으로 임금을 올리지 말자고 제안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거를 느꼈다는 거죠, 피부로. 그래서 웃긴 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때도 노조는 이제 엄살 부리지 말라 그러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이제 노조가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제 위기를 좀 느꼈다라는 그 방증이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인텔에 반도체를 내줬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내린 영상 중에 삼성전자 관련한 게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그 엄청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초격차 전략을 삼성전자 하고 있는데 지금 낸드 플래시는 1년 정도 따라왔다고 하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1년 뒤면은 낸드 플래시 쪽은 완전히 이제 비슷해지는 거고 디램은 2년 걸리면은 비슷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죠. 이거는 인텔에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넘겨줬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9년 통계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매출 1위 자리를 결국 미국 인텔이 가져갔다라고 하는데요. 2017년 처음 1위에 오른 지 2년 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 매출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잖아요. 여기에서 P 이게 하락했기 때문에 수량은 같아도 P가 떨어지면은 매출 전체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증감률을 보면은 인텔은 2% 올랐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거의 30%를 맞았거든요. 삼성전자 비슷하게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같은 걸 생산하는 데들이니까 비슷하게 맞았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증감률이 그나마 적은 편인데 어쨌든 이 회사들 모두 D램 등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에 따르면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가장 놀라운 거는 이제 베트남은 이게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로니까 뭐 아시아에서는 이제 최고선 전망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법이 뭐냐 했더니 방역이랑 빠른 돈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막아낸 국가로 뽑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없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인구도 1억 명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많죠. 한국보다 많은데 확진자 누적으로 보면 265명. 와, 엄청나게 적죠. 그다음에 이거 한 명도 없고. 그래서 길거리 보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방역을 엄청 잘한 거죠. 그다음에 항공성 치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많이 타면은 이거 인지장애 같이 약간 좀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타면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 항공성 치매에 시달리는 승무원들 일화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례는 이제 한 항공기 조종사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같이 비행기 했는데 자기는 까먹고 상대방이 즐거웠다 말 걸면은 내가 얘랑 비행했나 막 생각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경제로 돌아와서 이분은 뭐냐면은 행동경제학 쪽의 이제 대가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실러 교수는 입소문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심심치 않게 보죠.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은 빵 오르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도 합의를 한다 하면 그 기대감으로 빵 올라가고, 유가도 뭐 합의한다 기대감으로 빡 올라가고,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거 뭐 조치를 한다, 뭘 한다, 뭐 양적 완화 한다, 뭐 아직은 그 시행하지 않아도 한다 라는 말만 하면 그냥 쭉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주장하는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감정 휴리스틱, 어펙트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일 때 두려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포로 반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도 있어요. 그 30일 이내에 48km 이내에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이거랑 사실 주식시장이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어떤 기분이 상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 가능성을 크게 점친다. 이게 바로 감정 휴리스틱입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제 영상 날씨 매매법을 찾아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거 통계적으로 검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봐요. 날씨가 우중충해. 그러면 오늘은 인버스구나. 그 날씨 이제 또 다음날 창문을 열어보니까 화창해. 그럼 오늘은 콜이구나, 레버리지를 사야 되겠구나.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 날씨 매매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지진 이런 것들로 증명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똑똑하고 뭐 물리학자, 경제학자 그런 사람들 주식한다고 해도 다 깨지는 이유가 어떤 뭐 법칙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사람 심리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수학적으로 나중에는 뭐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이런 뭐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급등할 때는 야, 이게 몇 조짜리 회사가 이렇게까지 상한가를 계속 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치기도 하고, 하락할 때는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요게 있습니다. 2018년 스페인 독감 때 사례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 부분을 또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증시는 이제 상승세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2003년 사스 때 증시를 또 한번 살펴봤고, 1918년 때는 왜 상승을 했을까? 이때는 지금보다 엄청 파급력이 셌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1% 순삭 그랬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팬데믹이었죠. 지금보다 더 심각한 1918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속 상승세를 탔다고 해요. 그래서 이유들을 이제 보니까 1918년 7월에서 8월 요거 마른전투가 있었다는데, 이거 다음에 요거 미국인들은 이걸 스페인으로 사망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니까 종전이 가까워졌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분이 들썩들썩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 그다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인식이 이 당시는 좀 금융에 대한 게 지금보다 좀 낮으니까 뭐 사회보장지 조치 뭐 이런 것들 모르니까 은행 위기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페드는 창속 5년차, 와 애기였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은행 위기가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시 주식 투자자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패닉셀이 나올 텐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다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패닉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이제 휴리스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고정관념, 간섭 등에 의해서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인 판단한다. 그래서 이 포드 자동차 그 CIO가 산 이유는 모터쇼에 가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샀다.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를 들춰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모터쇼 가는데 야 좋다라고 해서 샀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뉴스 기사 일부를 보고서 그게 전부다, 금융위기 왔다, 뭐 실물경제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자료들을 다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이제 ABCP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 쪽에 뭐가 문제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여기 증권사들이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그냥 뉴스 기사만 보면은 문제 생긴 것 같지만은 또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또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내가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도 찍는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경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가 되겠죠. 물론 이 결과로 저도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회사채 위기, 한국경제 위기 도화선으로 부상.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현재 어떻게 됐냐 보면은 이제 4월이 이제 가장 많은 날입니다. 회사채 발행이 가장 많은 달이라 그만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이제 결산 그 다 이제 하고 이제 회사채 발행을 이제 4월에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것 같죠. 그때 이제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뭐 3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그때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만기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91년 4월 기준으로는 만기 최대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대인데 위기도 터졌으니까 지금 유동성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아무 근거 없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3월 우량 기업들의 목표액 미달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위기감이 커진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해서 목표가 다 됐다면은 뭐 이런 기사가 안 나왔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AA입니다. 신용 등급이 AA라서 우량은인데 3천억 원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이제 수요 예측에서 참가 금액은 목표에 약간 300억 원 정도 불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그룹도 보니까 3월 17일 500억 원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400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것도 1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투자 적격 등급 키움 캐피탈은 500억 중에서 170억, 그러니까 대략 한 330억 정도는 이제 모자랐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만기 회사채를 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수출입은행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채 1조 5천억 원 중 1조 원 가량이 4에서 5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1조 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그래서 막 뭐도 팔고 뭐 자산도 팔고 뭐 회사 그 관련 회사들 매각한다 그런 이슈가 있어서 또 급등을 하기도 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상장돼 있는 자회사들. 당장 이제 4월 27일에 갚아야 하는 회사채는 6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국내 5위 해운사 흥하해운도 이제 3월 12일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67억 원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게 뭐 이거 뭐 매각하고 뭐 자산 매각하고 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지금 아카일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채 현황을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4월에 6천억 원, 4, 5월에 1조 원이니까 5월은 이제 한 4천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6천억 원 지금 당장 이제 또 마련해서 돌려막기 하든 뭘 하든 자산을 매각하든 그래서 해야 되고, 뭐 GS 3천억, 그 다음에 대한항공 2,400억, 롯데칠성은 그 뭐 됐죠. 그 회사채 발행한 것 같긴 한데 SK 네트워크스, 하이트진로, 풍산 쭉 있고 4월이 가장 많고. 다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왔는데 현대제철 자문호 4억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업들도
사옥을 매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도 어쨌든 공급이거든요. 그 뭐 유동성이 문제든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사옥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이거를 이제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 현대제철이 이제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자신들이 이거를 밸류에드 할 거냐, 그래서 개발을 직접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팔 거냐 했는데 매각을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화를 통해 현금화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허가랑 이런 것들 하기에는 전문 개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이제 팔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황에 무너지는 공장 경매 예전 물건이 7배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4월 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3공단 대구 쪽에 있는 데는 이제 잔인한 봄을 보내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제조업 침체로 불경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공장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보니까 425건으로 2019년 4월 같은 기간보다 6배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를 한 거니까 3월 달이네요. 3월 달. 3월 달께 이제 6배 많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수님은 이제 수출 감소,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이거를 살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유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경기가 안 좋아서 유찰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20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지금 18달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3월 31일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중에서 참고할 거 하나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르긴 부회장이 언급을 한 건데 4월부터 하루 2천만 배럴 석유 수요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전례 없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대 침체 상황보다도 6배나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 낮아졌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영향으로 인해서 이 출고하는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니까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이고 이제 3월, 4월들 보면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온라인 동영상 트래픽 폭증에 반도체 수요는 또 탄탄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의 대물림 조장도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3월 31일 기사이고요. 이제 자산가 상속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무기명 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때 그 처음 됐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발행하게 되면 2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무기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에는 4조를 발행해서 5년 만기로 연이율 6%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고 양도가 가능해서 자산가들의 돈을 좀 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돈을 그냥 쟁여만 두면 안 되니까 이거를 양지화 시키려고 좀 가져오려고 무기명 채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6%인데 제로로 금리를 발행해도 수요는 충분할 거다. 왜냐, 자산가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50% 달하니까.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채무 부담도 덜 수 있다. 그래서 그래도 각종 이제 비판들이 있으니까 한 발 이제 물러서서 뭐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상상력을 최대한 넓히는 차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라인 관련해서 인기 검색을 좀 떴는데 보니까 그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심사 출석을 했답니다. 묵묵부답이라고 하는데요. 라인 자산 운용 환매 중단 사태랑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냐라고 그런 질문들, 의혹들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수요 예측 잇따라 성공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SK에너지랑 이제 GS, 풍산이 모두 큰 규모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AA 플러스, 그래서 상당히 높은 SK에너지는 이제 모집액이 3천억 원의 3배 넘는 9,500억 주문을 받았고, 마찬가지 AA GS도 이제 2천억 원인데 그 중에 5천억 원 매수 주문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은 거죠. 2배 조금 더 넘게. A인 풍산도 500억보다 많은 840억 주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한 펀드가 주문을 어떻게 넣었냐면은 SK에너지 900에
GS 800억 각각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산은 이제 AA 마이너스 안 되잖아요. 그냥 A 하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840억까지 주문을 확보했다는 거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죠.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